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끌어내라 지시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곽종군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한편 설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앞선 걸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특히나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의 이 증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주목이 됐는데 역시나 의원이냐 인원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거든요. 비상계엄은 어떤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에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였다는 거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일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곽 전 사령관이 본인도 지금 어떤 말이 진짜인지 참인지 잘 모를 걸로 보이는데요. 이걸 좀 처음부터 복귀 말씀드리면 처음에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끌어내라고 할 때 그때 요원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김병주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정정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완전히 둔갑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요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갑자기 인원이라는 겁니다. 인원. 그렇다면 지금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 머릿속에는 그날 지시받은 것이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조차도 불분명해지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끌어내라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날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가서 아마 새로운 기억들이 좀 주입된 게 아닌가 또는 그 본인의 어떤 증거가 굉장히 오염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증언은 이제 증거 능력이 없다. 이제는 본인이 인원인지 요원인지 국회의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건 완전 증거 자체가 이제는 오염돼 버렸고 사실 자체가 무엇인지 이제는 굉장히 아리송하게 됐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어제 주신문 반대신문 이후에 헌법재판관들도 직접 곽종군 사령관에게 어떻게 정확히 들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니라 본인이 그때 들은 것을 재차 이제 물으면서 의원인지 인원인지 어떻게 들었는지 물었거든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 명절 연휴 때 우리 연합뉴스TV 출연해서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는 아마 진실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 아마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의 핵심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이 무엇이었냐일 것이냐, 그것이 아닐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다 집중이 돼버렸죠. 오락가락한다, 애매모호하다. 헌법재판관도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요원은 빠졌지만 국회의원이었더냐, 인원이었더냐. 그 다음에 또 창문을 깨부수고 도끼로 깨부수고 또 의결 정족수 이야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150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재판을 가든 간에 정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기억에 대해서 이른바 확인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끄집어내라 이 부분이 핵심일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했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핵심이 이거예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렇죠? 계엄령이라는 건 있지만 우리 계몽령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성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금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은 뭐냐? 끄집어내라 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것이고 정말 그러면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또 하나 계엄군이 그러면 국회에 투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핵심일 거예요.
투입이 됐잖아요. 투입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창문을 부쉈든 문을 열고 들어갔든 또는 도끼를 사용했든 막대기를 사용했든 곤봉을 사용했든.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진실게임의 공방은 다퉈야 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핵심은 정말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비상계엄으로 보느냐, 그리고 군은 왜 국회로 왔느냐, 또 중앙선관위로 갔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주장 중에 또 하나가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에 민주당을 접촉한 게 탄핵 공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게요. 왜냐하면 이 진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탄핵의 트리거가 됐던 게 뭐냐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대통령이. 예. 그다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지금 좀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일단 그 민주당 의원들을 먼저 만나거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그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가 다시 김병주 의원에 의해서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 이것이 둔갑이 됐거든요. 그다음부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어제 헌재에서는 다시 말해서 인원이라는 걸로 다시 정정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건 없었게 된 거죠. 그때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인영 방첩 사령관한테 전화했더니 체포하라는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체포 명단도 보면 본인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를 할 때 불러줬는데 본인이 오른쪽으로 전화를 받다가 왼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인데. 예. 열 몇 명의 명단을. 가능한가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왼필로 썼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보좌관을 불러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명단에 자기가 가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른손잡이가 보통 뭘 쓰게 되면 왼손으로 바꾸고 오른손으로 적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왼손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내용을 쓴 글씨기 때문에 적어야 되지 그걸 보좌관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거기에는 또 박선원 의원이라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국정원 출신인데 예. 그분은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여인영 사령관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있던 보좌관이 전에 듣고서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치인 체포 명단의 어떤 그 작성 과정이 완전 틀린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인이 왼손으로 썼던 것을 썼다고 했고 지금은 보좌관이 박선원 의원은 그 국정원에 있는 보좌관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이 정치인 체포조 명단 자체의 작성 경위가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과정이 가장 탄핵의 핵심 조항이고 핵심 트리거인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두 의원이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이 두 사람과 먼저 접촉을 했고 그분들에게 뭐 회유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가짜 기억이 주입됐다거나 그리고 또 그때는 탄핵 이후였기 때문에 그 두 사람도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상당히 이용한 그런 새로운 기억들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그 두 사람이 얘기했던 그 사실은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는 부분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변론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드러났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의 일부 행동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도 군 관계자고 최정예 부대의 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예. 국정원 전 1차장이면 정말 국가의 안보에 최고의 정보를 다룬 자리에 있다면 함부로 이렇게 이 행동이 노출되거나 석연치 않은 의심이나 오해를 사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곽종원 전 특수전 사령관 경우에는 아무리 같은 군 업무를 같이 했었던 김병주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 개인 유튜브에 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어떤 비상계엄과 또 군 관련된 발언을 할 일은 아닌 거죠. 또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 메모 부분입니다. 이 메모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메모에 명단이 있고 있으니까요. 이른바 이 또 체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치, 인물들의 위치 확인과 관련된 부분에 이 지원, 검거 요청 이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 메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메모가 보좌관이 작성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필체도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메모를 한 부분,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을 당했죠. 정확하게 본인의 다 메모인가? 그거는 제가 좀 부주의하게 작성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메모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수사 대상조차 아닌 홍장원 전 차장이라면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나가야 될 일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메모를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은 석연치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탄핵의 공작이냐, 공작의 시작이냐, 이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를 안 했는데 탄핵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밝혀져야 되는 것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또 홍장원 전 차장 사이의 명단에 대한 내용, 이 부분은 밝혀져야 돼요. 또 홍장원 전 차장과 또 국정원장과의 관계, 이 부분도 밝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국정원 1차장이 결정을 한다 또는 검거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 국정원장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은 그럼 뭐 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메신저에 대한 이 오류가 있을 수는 있었으나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선명성, 어떤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탄핵심판 변론기를 마치고 나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가 명백히 입증이 됐다라고 평가를 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최종적으로 그 정영식 재판관이 곽 사령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 의원이냐, 요원이냐 계속 물었죠. 그런데 본인이 결국 마지막 인원이라는 말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곽 전 사령관의 이전의 진술들은 모두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곽종건 전 사령관이 보면 요원이라고 했다가 국회의원으로 했다가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알고 있는 게 보면 결국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요원과 같은 부대원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한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건데 이 곽 사령관의 어떤 직속 부하인 그 이제 우리 국회에 투입된 그 707 특임단장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707 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본인도 상관의 눈치를 봐서 거기에 맞게 발언의 알리바이를 맞춘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곽 전 사령관의 어떤 이전의 모든 진술이 이제 다 탄핵이 됐고 새로운 진술 결국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것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술된 어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내용은 전혀 틀리다. 그리고 하나 보태면요. 지금 대통령이 보면은 본인이 어떤 세 번째 나와서 직접 변론을 통해서 본인이 비상계엄이 왜 필요했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아마 고대 통치행위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어떤 그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하는 거고요. 국회와 선관위 군을 투입해라고 했던 부분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군을 그때 국회 보낸 이유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르게 진행됐다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진행된 부분은 그 이상하게 전개된 부분은 결국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장의 요원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시가 내려갔고 다르게 움직여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군을 국회 보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은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직접적인 지시가 있어서 뭐 본관에 투입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은 군을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계엄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질서 유지 차원으로 보내는 것뿐인데 현장에서 다르게 진행됐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탄핵 과정에 있어서는 이전의 진술들이 어떤 헌법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완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또는 형법상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통령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인용이 되면은 대통령은 파면이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리에 복귀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디에 기준을 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란 혐의냐. 이 내란 혐의는 또 재판을 받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비상계엄이냐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과연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전시나 사변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포고령 부분 되겠죠.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 또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 경고성으로 헌법재판소가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은 동체행위로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복귀해야 된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포고령 같이 정당 활동을 금지한 부분 또는 전공이 미복귀 시 처분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건 대통령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 저는 내란 혐의보다는 계엄에 대한 부분, 계엄령에 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더 판단하게 된다, 네.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여론조사 흐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0%가 나왔습니다. 또 앞서 하루 전이죠. 5일에 나온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인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1.4%,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로 나왔는데요. 이런 응답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탄핵 찬반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컸다가요. 예.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은 많이 떨어지고 탄핵 반대 여론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건 좀 잘못했다. 어떤 야당의 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은 좀 잘못했다. 이런 게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잘못이 없냐. 민주당 그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비상계엄을 했겠느냐 하는 그 비상계엄을 새롭게 좀 보기 시작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29번의 탄핵안이 발의되고 13명이 지금 뭐 탄핵안이 계류된 거나 또는 뭐 정말 끝도 없이 반복되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던 그 어떤 특검 그리고 아마 올해 어떤 예산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공동 책임론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나는 부분들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인데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국무총리를 또 탄핵하는 거였거든요. 예. 국무총리를 바로 탄핵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그 다음에 대행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비상한 결단을 하겠다. 헌법재판을 임명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하겠다는 식으로 또 탄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볼 때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총리가 탄핵되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도 탄핵되고는 이 탄핵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민주당에게 진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 보수가 굉장히 조금 결집하고 있는 걸로 또 보이는 게 탄핵 반대에 대한 이거는 보면 아마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에 따른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아마 보수 대통령이 처음 탄핵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그때 막 탈당도 하고 보수도 분열되고 그리고 그때 여론에 떠밀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그런 자성과 반성 그리고 아마 우리가 그때 보면 한나라당이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자성들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떤 관리하에 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당도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보수도 분열되지 않고 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비상경험을 통해 던지고자 했던 그 메시지에 더 공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 탄핵 반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론을 보면요, 나라가 국민이 두동강이 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탄핵 정국으로 흘러온 것이고 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8년 전과 다르게 지금 보수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단단한 결집을 보수형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하면서 그 성격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로 방문하면서 그 결집은 또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또 이 질문 이후에 소개해드리는 결과들 다 보면 그래요. 다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른바 진영 여론전쟁 이것이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옮겨가서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또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탄핵 심판을 신뢰하느냐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는 응답이 55%였는데 신뢰한다는 응답은 52%였고요. 그리고 기각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이었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국민의힘 권영철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결정 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헌법재판소가 저 정도로 아마 국민들께서 불신하는 거는요. 헌재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큽니다. 이거는 거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그 3명의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편향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문영배 소장 대행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공공연하게 과시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보다 좀 더 빨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 그러니까 어제 하고 내일 하는데 오늘 하루 그 다음 날 변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아마 대통령 우리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정도의 강행군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도전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탄핵소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민주당에서는 아마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 박선영 전 의원이 아마 진실화해 위원장이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장은요. 탄핵소추와 관련된 일체 의견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저 두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한 그 두 재판관은 직접적으로 그 가족들이 탄핵 소추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된 주요 단체에서 핵심 보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고 아마 최근에 그 마흔역 재판관,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 선고를 연기한 거 이거는 거의 뭐 결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흔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거는 최상목 대행이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인데 실질적으로 볼 때 그거보다 더 빨리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의결 정적수가 151명이냐 총리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이냐 이 부분을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고 나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뭐 마흔역 뭐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말 거냐 그는 그 다음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이후에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대통령 대행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 200명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복귀하게 되거든요. 한덕수에 대한 대통령 총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냥 기각이 돼버리면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했던 어떤 마흔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를 선후와 경중을 전혀 못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 어떤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냐면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딱 한 번 단심제거든요. 일반 우리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번의 재판을 거치다 보면 1심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2심이나 3심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딱 단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출하고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딱 한 번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일반 법관들보다는 훨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맞고 고도의 진짜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아마 앞으로도 만약 헌법재판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향적인 어떤 변론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어떤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어떤 동의를 쉽게 얻어내기는 어렵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탄핵 찬반과 헌재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정치 때문이죠. 만약에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이 민주당 소속의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면 또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많은 설명을 덧붙이기 전에 우리가 정치 이슈가 아닌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뭡니까? 헌법재판소는 사람에 대한 재판보다는 원래는 어떤 법에 대한 해석을 더 위주로 다루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곳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치만 들어가면 반으로 지금 쪼개져요. 제가 우리 연합뉴스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확산되는 하나의 문장이 돼버렸는데 8년 전 탄핵 때는 진영강 고리 500m였어요. 지금은 5만 미터입니다. 5만 미터면 에베레스트 산을 몇 개를 쌓을 수 있는지 아세요? 거의 6개를 쌓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얼마나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렇게 반씩 나눠버립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재판관들의 가족이 됐든 과거의 어떤 행적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 살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 이념 대결이 국민 진영 대결로 나눈 것이고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 대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다음 단계가 또 있으면 또 반으로 나눠질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재판이 있어도 판사도 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잖아요. 또 뭐 우리 법 연구회다, 국제인권법이다. 물론 저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다 없애기는 힘들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제가 안타깝다라는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할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정치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또 정치권에 준동하는 이념 세력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정치권에서부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이걸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자칫 군까지도 이념으로 쪼개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 지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각각의 이념이 있지만 이건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제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조사를 짚어보겠는데요.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로 오차 범인의 접전이었고요.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3.7%, 민주당은 39.7%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탄핵 정국 초기와 달리 설 연휴 전부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어떤 정권 교체론도 더 높아야 되고 탄핵 찬성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정당 지지율이 뒤집어졌다는 건 국민이 더 낮게 나온다는 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실망 여론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민주당에 보여줬던 전국 운영의 모습 계속적으로 국무총리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 또 뭐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 눈에 보일 때는 아마 이 거대 야당으로서 그래도 이 국회에서 나름대로 아마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민주당이 조금 주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면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감사원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등을 비롯한 8건이 지금 탄핵 심판이 계류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은 어떤 국무위원들이 탄핵되고 어떤 치안 관계자, 치안의 어떤 책임자들이 탄핵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이 결국은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수권 정당으로서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 특히 보수가 분열이 안 됐거든요. 2016년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보수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보수가 딱 분열됐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됐을 때 보면 나간 보수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더욱더 찬성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들은 탈당하는 거 없이 아마 보수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국민 설득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아마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앞서는 약간은 좀 기현상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어떤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단결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정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일부 조사는 대통령 지지율까지 묻고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결과들을 보면 고공행진이에요. 왜 비상계엄 전에 그렇게 국정 난맥상이라고 할 때 지지율 안 끌어올렸죠? 왜 대통령이 어려울 때 국민의힘은 지지율 안 끌어올렸죠? 그러면 지금 이 지지율은 뭐냐면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영 간 대결을 하니까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아니 국민의힘이 뭔가 혁신을 내놓았거나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발휘했거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착시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공공행진의 이 기현상 이것을 놓고서 마치 우리가 더 위에 있다. 민주당이 됐든 또는 국민의힘이 됐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매우 우스운 일이겠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중도층이 중재를 하고 조율을 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지지율이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혁신을 해야 될 게 뭘까? 지금 사실 해야 될 것은 재판은 재판에 다 맡겨놓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법안을, 반도체법을 또는 전력법을, 추경 예산을 여기에 전력 투구를 밤을 새워서라도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과연 알고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더 핵심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진영 간의 대립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자세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